제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원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저 혼자서 속앓이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에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 모조리 박살나게 만든 이야기 털어놓을게요. 제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20살이셨고 아버지가 21살 때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그때 당시 밤낮으로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던 시기여서 저를 의도적으로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를 임신하셨고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보다는 사실 할머니를 부모님처럼 모시며 커왔었고 제게는 누구보다도 부모님 두 분이 애틋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저와 놀아주셨지만 아버지와는 일반적인 가정에 비하면 조금은 더 어색한 사이였죠. 게다가 부모님과 제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 학창시절 어딜 가서 제 나이 듣고 부모님 나이 들으면 다들 놀라워하시곤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젊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비극의 시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의 소개로 배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한번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렸고 길게는 반년 이상 바다에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들어와봤자 보통 짧게는 2주 안팎으로 머물렀고 길게 있어봤자 2달 정도 쉬다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람은 익숙함이 무섭다더니 계속해서 하다 보니 힘든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생활을 극복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타는 배 안에서의 직급도 차츰 올라갔고 연봉도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게 벌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가끔씩 육지로 내려와도 연애할 생각도 크게 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 제 나이대 친구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그게 마냥 좋았죠. 아무쪼록 월세를 내면서 살 바에는 돈을 꼬박꼬박 모으자고 생각해서 적금을 넣었고 나머지 남는 돈은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보태 쓰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힘들고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여자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일은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익숙해져갔고 모아놓은 돈만 많이 쌓여가다 보니 그때부터는 많이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통해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육지로 들어올 때마다 소개팅을 받았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다름 아닌 제 직업이었습니다. 항상 데이트를 즐겁게 하다가도 제가 일하는 방식을 들으면 하나같이 여자들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절대 아니죠. 한번 육지로 와봤자 길어야 2달만 머무르다 헤어지고 바다로 나가면 길게는 반년 이상을 보내다 오는데 어찌 보면 기약 없이 이런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죠. 심지어 군대는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차라리 끝이 있었지만 저는 제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이 나지 않는 거였기에 그렇게 기겁하는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번 소개팅에 실패를 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보다 못했는지 갑자기 제게 소개를 받아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지인분 딸인데 아주 참하고 마음도 예뻐서 연락처를 물어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넙죽 소개를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여잔 아버지의 말대로 외모도 참했고 성격도 좋았기에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받던 여자들과는 달리 이 여자와는 꼭 연애를 하고 저는 죽 소개를 다고 말씀 만나길 싶다란 생각이 컸었죠. 그래서 무식하고 이상해 보이건 알았지만 제 통장부터 맞습니다. 저는 직업이 남들과는 달라서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제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비웃는 게 아니라 첫 만남에 통장을 보여주는 제 모습에 갑자기 너무 귀엽고 웃겨서 웃었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린라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다로 나가고 육지에 머무르는 그런 기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줬는지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는 너무 다른 교제 방식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참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많이 이기적인 걸 알았기에 제 모든 진심을 다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1년 정도 사귄 무렵 저는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이렇게 제약적인 만남을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처가댁은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가정주부로 사신 장모님이셨죠. 그리고 제 아내는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방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집까지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상대로 아내는 쉽사리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지 않고 만나서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바다로 한번 나가면 너무 오래 못 보는 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럴 걸 생각하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연애를 하면 내가 육지로 나와서도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해서 서로 만나고 또다시 집으로 헤어지고 하는 거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했습니다. 함께 같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계속 붙어있는 게 좋지 않겠냐 말했죠. 그리고 제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닮은 아기를 낳아서 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자 아내는 고민 끝에 결국 제 프러포즈를 수락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서 양가 어른분을 모시고 상견례를 마쳤고 다음에 육지로 돌아왔을 때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정하게 됐죠.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제가 신혼준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아내는 제 어머니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식 준비를 함께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 친엄마 친딸처럼 친해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 그래서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쓸쓸히 지낼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게 되었죠. 저는 바다에 나가 있었고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신이 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실컷 자랑을 했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돈 벌자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뱃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 아내는 세상 누구보다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죠. 정말 어릴 적부터 꿈꾸던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눈물나게 행복했고 제 인생에 아내와 딸만 있으면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생겼는데 분가를 하는 게 좋을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처럼 혼자 지냈으면 무섭고 외로웠을 것 같다며 부모님과 지내는 게 생각보다 좋다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가 참 예쁘고 일도 잘해서 사랑스럽다고 칭찬 일색이셨고 같이 지내면서 손주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제 어머니가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급히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그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다른 생각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비참한 비극은 생각조차 못했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시 일을 쉬었고 저는 다시 저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제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딸아이만 있었죠. 어머니를 잃게 됐지만 아버지는 생각보다 괜찮으셨고 제 아내는 우울 증세가 올 정도로 많이 슬퍼했습니다. 친엄마처럼 따르고 지냈었기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걱정되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했고 아내는 걱정 말라며 괜찮게 지낸다며 시아버지 또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아내의 우울 증세가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머니가 떠나간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바다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처럼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가 저희 슬프게 지내지 말라고 선물로 아이를 보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게 같아요.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갔고 제 아내는 둘째로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2명의 자식들을 위해선 못할 게 없었으니까요.
이 세 사람을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육지에 머무를 때 생각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첫째 손녀를 낳았을 때는 보여주신 적 없던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셔서 뭔가 이상했죠. 손녀 때는 그냥 좀 시큰둥하시던 분이 둘째는 너무 사랑스럽게 대하시에 저는 단순히 딸이 아니라 사내 아이라서 저렇게 좋아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순간의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바람에 저희는 예정보다 일찍 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미리 연락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때 시간은 한창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반가워할 아내를 상상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뛰쳐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안방에서 인기척만 들리더군요. 아, 설마 아내가 딴 남자와 불륜짓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극도로 심장이 쿵쾅거렸죠.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대로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들어가서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 건 진짜 상상조차 못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를 집안에 끌여들였구나 생각만 했지 그 바람난 상대가 제 아버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방문을 여니 아버지와 아내는 다급해하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정말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생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 주저앉는지를 말이죠. 멍하니 넋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는 옆으로 다가와서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때 기분은 너무 불쾌해서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우울해서 매일같이 슬펐다고. 근데 제가 옆에 없으니까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심해졌답니다.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아내는 시아버지와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어느덧 술 기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 듣자마자 저는 순간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을 유독 특별하게 아끼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앞뒤 가릴 거 없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 아이 맞냐고 하니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대답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내는 미안하다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니네가 짐승이지 진정사람이냐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그딴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말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나 생각했고 그 충격은 절대로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며칠 동안 술을 마시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렇다고 배운 게 이것밖인데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게다가 상간남이 무려 제 친아버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아버지라고 적지만 그런 관계라는 게 역겨울 뿐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그날 집 밖으로 나가고 줄행랑을 쳤는지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아무쪼록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시아버지와 그러한 사실들이 동네방네 밝혀지면 자신은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대충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말만 용서를 한다고 한 거지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튼 이젠 제 아들인지 알았던 그 아이는 아들인지 형제인지 알 수가 없는 개족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지로 테이프질을 한다고 이게 메워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의처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아내와 연락이 안 되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생활은 엉망진창이 됐고 일상이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때의 역겨운 상상들이 떠오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끝내 저는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죠. 병명은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까지 겹쳐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애착심을 갖고 일하던 배실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배실을 그만두고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관련 업종의 직업에 취직했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족한 월급을 받으면서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싫어서 퇴근하면 항상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셔댔죠. 그런 관계를 지속해오다 보니 결국 아내도 참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고 저는 너무 괘씸한 아내에게 양육비는 1년치만 주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였던 그 인간은 혹시나 아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 몰래 아내를 뒤따라 다녀보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슬플 것 같지도 않고 평생 보고 싶은 생각이 단 0.1%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알고 보니 제 아내였던 사람은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조금은 신경은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무참히 끝나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아버지란 인간과 바람을 폈던 아내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섣불리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의 이주기 제사는 단순한 추모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이사님은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한 대주주였고 경영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사망 이후 그 주식은 전적으로 부인, 사모님에게 상속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사님의 부인을 예우하기 위해 나를 대표로 보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정장을 차려입고 이사님의 자택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2층 양옥집이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깔끔하게 손질된 넓은 정원과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사님이 생전에 이 집을 자랑스러워했을 법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현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바닥에 깔린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벽에 걸린 예술품들에 잠시 압도당했다. 집안 곳곳에서 이사님 부부의 부와 지위가 느껴졌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어느 곳에서나 격식을 차린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신발을 벗은 후 안내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몇몇 부유층 부인들과 유한마담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사님 부부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모님은 정갈한 소복 차림으로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있는 듯했다. 나는 절을 올리고 그녀의 인도를 받아 상 앞에 앉았다. 차려진 제사상에는 이사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나는 술잔을 들어 몇 잔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와 사모님이 홀로 견디고 있는 외로움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사님은 생전에 회사를 이끌며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회사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그가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종 술과 유흥에 빠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은 자주 들려왔다. 그의 이러한 생활이 회사에 미친 영향은 물론이고 가정 내에서의 그의 역할이 어땠을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날 사모님을 보며 나는 그런 이사님이 과연 어떤 남편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사님은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은
바로 이사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사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현실을 견디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이 나의 마음을 어딘가 모르게 아프게 했다. 제사가 끝나고 사모님은 조용히 손님들을 배웅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은 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그녀의 고독한 눈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적인 회사 업무에 집중하던 중 나는 회사 선물용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백화점을 방문하게 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었던 그날, 나는 단순히 회사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을 뿐이었다. 쇼핑몰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하며 티켓을 구입한 후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물용 티켓을 손에 쥔 채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은 상태였다. 그레이 컬러의 비즈니스 정장에 실크 블라우스를 매치한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날씬한 몸매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흑단처럼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검정색 스타킹이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 여인이 바로 며칠 전 이사님의 이주기 제사에서 만났던 사모님임을 알아차렸다. 어머, 정대리님. 그녀는 나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소복을 입고 있던 며칠 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이었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로?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요. 그런데 정대리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의 대화는 잠시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백화점에 온 목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고 나는 회사 선물용 티켓을 구입하러 왔다는 말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겪었을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사님의 부인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속에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려는 듯 주차장에서 또 한 번의 만남을 허락했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오던 중 나는 출입구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모님, 나는 차를 세우고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내 쪽을 바라보았다. 정대리님, 아직 안 가셨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그녀를 태우고 우리는 강변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틈틈이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힐끗힐끗 보았다. 그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낮의 강렬한 햇빛이 부드럽게 차창을 통해 스며들면서 더욱 돋보였다. 시원하게 자리 잡은 쌍꺼풀은 그녀의 눈을 더욱 크고 선명하게 만들었고 짙은 아이라인이 그 매력을 배가시켰다. 코끝은 오똑하게 솟아있었고 길게 내려오는 생머리가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도톰했고
매끄럽고 윤기 나는 피부는 어디에서도 흠잡을 데 없었다. 그레이 톤의 비즈니스 정장은 그녀의 슬림한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아래로 드러나는 검정색 스타킹에 감싸인 다리는 길고 곧았으며 빨간색 힐이 그녀의 발끝에 우아하게 매치되어 있었다. 차의 움직임에 따라 살짝 흔들리는 다리,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얇은 손목은 그녀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내가 가끔씩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내 시선을 받아주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지만 그 속에는 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그녀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사님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짧은 순간에조차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도 강하게 느껴졌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단순한 누군가의 부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나에게는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근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나는 그녀의 쇼핑백을 들어 거실로 들어섰다. 집안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오늘 밤의 분위기는 제사 때와는 사뭇 달랐고 오히려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정 대리님, 잠깐만요.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사모님은 부드럽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나는 무심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옷자락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문득 그녀가 들어간 방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방 안에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고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사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모님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미니 슬립을 입고 있었고 얇은 소재가 그녀의 매끄러운 몸매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조명이 그녀의 피부에 은은하게 닿아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모님은 천천히 스타킹을 벗기 위해 한쪽 다리를 화장대 위에 올렸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다리는 길고 매끄러웠으며 탄탄한 허벅지와 섬세한 발목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타킹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매끄러운 피부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섬세하면서도 관능적이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스타킹을 완전히 벗어낸 후 사모님은 슬립의 얇은 끈을 살짝 고쳐 매더니 위에서부터 슬립을 천천히 벗어 올렸다. 슬립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그녀의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가 드러났다. 먼저 드러난 가슴은 풍만하고 탄력 있었으며 부드럽게 솟아올라 있었다. 슬립이 허리선을 지나 엉덩이로 내려가자 그녀의 가늘고 매끈한 허리가 나타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엉덩이는 둥글고 탄력 있게 올라가 있었다. 그녀의 몸매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이 돋보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곡선을 자랑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하나하나가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드러나며 내 시선은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와 탄력 있는 곡선에 고정되었고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깊은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새로운 옷차림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 대리님, 과일을 좀 깎아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과일을 깎아 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녀의 몸매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몸을 살짝 숙여 과일을 집어 올릴 때마다 홈웨어 속에서 드러나는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매혹적인 곡선이 더욱 돋보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님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녀의 고독과 외로움이 어떠했을지 상상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는 점점 더 강한 성적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자극했고 나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느꼈다. 사모님이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무심코 그녀의 몸에 시선을 두고 말았다. 그녀가 소반을 내려놓으며 몸을 살짝 수그리자 그녀의 풍만한 가슴에 매력적인 선이 더욱 돋보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놓쳐 바지 위로 쏟고 말았다. 어머, 그녀는 놀라며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가 행주를 가져왔다. 나는 당황해서 얼른 바지를 닦으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손을 움직였다. 그녀가 내 바지에 쏟아진 음료를 닦아내던 중 그녀의 손이 나의 물건 위에 닿았고 그 순간 나는 더욱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도 부드러웠고 그 감촉에 내 마음은 흔들렸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사모님.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내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사모님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뿌리쳤다. 그녀는 급히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입술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냉장고를 닫고 돌아섰다. 정대리님 정말 나를 원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갈등과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내게 묘한 기대감을 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사모님 정말로 원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 한 번만이에요. 그녀는 나에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입술을 맞추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나를 받아들이며 내 입술에 응답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감싸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와 떨림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해방시키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며 그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았다.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모님은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대리님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내가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과 찬사를 늘어놓았다. 어머, 또 이렇게 커졌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를 더욱 끌어안았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약속은 그날 밤부터 깨지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격렬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사모님과 나는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닉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나의 모든 감각을 일깨웠다. 우리는 마주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했다. 사모님은 더 이상 이사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우리는 사랑의 열기로 가득 찬 채 끝없이 서로를 탐닉했다. 그녀의 몸은 나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부드럽게 떨렸고 나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여러 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녀의 몸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움직임에 따라 그녀는 더욱 깊은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과 몸짓을 느끼며 더 이상 이 세상에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마침내 우리는 지쳐서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나는 그녀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몸은 내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깨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미소는 어젯밤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어젯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사모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제의 망설임이나 혼란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나를 받아들였고 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녀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약속은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 속에서 깊은 사랑과 위로를 찾았다. 이렇게 사모님과 저는 서로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찾으며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느꼈고 그녀 또한 저와 함께하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고도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날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았고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끝없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든 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20대 후반에 입사해서 근무한 지 10년 조금 넘었고요. 지금은 서울 본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네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된 여자친구는 있는데 아직 미혼이네요. 5년 전에 진급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지방 공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유부남이거나 서울 출신 총각들이어서 아무도 지방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왠지 솔로인 제가 내려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지방까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가족들을 두고 혼자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요. 결국은 홀몸인 제가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이틀 동안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해주고 목요일 하루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면서 종일 짐을 정리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전세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네요. 그리고 금요일에 지방공장에 내려가서 같이 근무하게 될 직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직원들에게 어디에 집을 구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집을 구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였어요. 몇 개의 부동산이 보였는데 그 중에 상가 면적이 커 보이고 간판도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세련되어 보이는 부동산으로 들어갔네요. 인테리어만큼이나 세련되어 보이는 여사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하자 날이 덥지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하시면서 시원한 바카스 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바카스를 마시면서 간략하게 저의 상황을 얘기하고 이곳에서 4년 정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 상태 좋은 원룸을 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자 물건이 몇 개 있다고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여사장님의 차를 타고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원룸촌으로 집을 보러 갔네요. 집을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좁거나 낡았거나 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이질 않았어요. 한 블럭 떨어진 동네를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역시나 주변이 시끄럽거나 입구 쪽 주변이 지저분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날은 더웠는데 걸어 다니니까 힘이 들었어요. 여러 집을 보다 보니 힘들고 덥고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사장님께 미안하기도 해서 커피숍에서 시원한 음료수 사겠다 하고 커피숍에 들어가 음료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집이 낡아서 마음에 안 들면 인근 신도시 쪽 동네에 신축 오피스텔을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좀 더 거리가 멀어지긴 하지만 생활하기에는 편리할 거라고 했어요. 천천히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나서 신축 오피스텔이 많다는 동네로 이동을 했어요. 차로 20분 정도 되는 거리더군요. 서울에선 출근 시간이 1시간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데 지방은 먼 거리라 생각했나 봐요.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도구들도 모두 갖춰져 있어서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번엔 가격이 문제였네요.
암튼 구미에 딱 맞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생각 좀 해보고 내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와서 잠이 들고 다음날 느지막이 일어나서 쉬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괜찮은 집이 있는데 오늘 볼 수 있겠느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하기에 피곤했지만 아침 겸 점심을 간단히 챙겨 먹고 집을 보기 위해 급히 지방으로 내려갔네요. 또 구미에 안 맞으면 어쩌나 고민하면서요. 오후 4시경에 도착해서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부동산도 해먹기 힘들구나 생각했네요. 집 하나 거래하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손님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걸 보니 죄송스러워져서 되도록이면 계약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네요. 사장님의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니까 주택단지인데 조용한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이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생활편의 시설은 많지 않지만 넓은 공원도 있고 조용하고 집값 저렴해서 자동차만 있으면 그럭저럭 지내기 좋은 동네라 하더라고요. 복도식 구축 아파트이고 2년 전에 집주인 부부가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했는데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가는 집이라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오래됐지만 집 내부는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혼자 살기에 크기도 적절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는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잘 됐다 생각하고 4년 거주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을 했네요. 계약서를 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밥은 먹고 내려왔냐길래 간단히 먹고 왔다고 하자. 지금 식사를 배달을 시킬 건데 양이 많으니까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계약하러 왔다가 저녁까지 먹게 되었네요. 이런 게 시골 인심인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드셔야 한다고 하셨고 배고프기도 해서 맘 편하게 맛있게 먹었네요. 저녁 늦게 서울로 복귀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약해 놓은 이삿짐 차에 짐을 실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차를 끌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처음으로 몇 년을 서울을 떠나 사는 거였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해외에 나가는 기분 같았어요. 이사짐 센터에서 짐을 모두 내리고 정리까지 해주고 가고 나서 자잘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집들이 화장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좋은 집이니까 편하게 잘 살으라 하시면서요. 부동산에서 이 정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짐 정리를 마치고 음식을 사기 위해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구입해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첫 주말을 보냈네요. 공장에 발령을 받고 나서 적응 기간 거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차츰 공장 생활에 익숙해지고 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차를 끌고 30분 정도 가서 서해안 바다를 보았고 평일에 퇴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는 공원에 나갔어요. 익숙해지니까 그곳 생활도 그리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처럼 교통지옥이 아니고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지도 않았고 집 밖으로 나오면 산이 보고 숲이 보이니까 뭔지 모르게 힐링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인상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가 않아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곱창이 먹고 싶더라고요. 동네에 곱창집이 어디 있나 검색을 하고 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운동화를 신고 걸어갔어요. 아파트에서 5분 거리의 곱창집에 도착해 곱창과 소주를 주문을 하고 앉아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지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옆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사장님은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시면서 먹고 저는 TV를 보면서 조용히 먹는 데만 집중했어요. 한 잔 마시고 안주 하나 먹으면서요. 그런데 가끔씩 사장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혼자 먹고 있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먹었네요.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사장님께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할 건데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같이 가게 되었네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장님께서 지인분께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이사와서 몇 년 살게 되었는데 본인이 어렵사리 좋은 집을 구해줬다는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과 저만 연거푸 잔을 비웠고
지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고요. 저와 공감대가 없으니까 할 말도 없고 하니 어색해져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지인은 먼저 일어나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과 둘이만 남게 되니까 오히려 편해져서 저는 맥주를 더 마셨네요. 사장님이 편하게 얘기를 잘해주시니까 할 말도 많아지고 전혀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술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개인사도 늘어놓게 되었네요. 보기보다 나이도 좀 있어서 어느덧 40살 넘었고 아직 미혼인데 결혼 생각이 점점 없어져서 고민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요즘은 일에만 파묻혀서 보내는 시간이 야속하다고도 했고요. 사장님은 저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저의 입에서 이야기가 술술 나왔어요. 그날 맥주를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50대라 하셨는데 처음엔 40대로 봤네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니까 피부관리 같은 외모 관리를 잘하셨을 뿐 아니라 예쁘장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특유의 흥이 있고 활발한 성격이라 더욱 젊게 보였어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노래방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 넋두리만 늘어놓아서 그랬는지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좀 풀러 가자더라고요. 어느덧 둘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시켜놓고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장님은 노래도 잘 부르셨어요. 몸을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레 분위기를 타서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고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취기가 올라오고 몸이 힘들고 해서 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사장님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사장님이 조용한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감미로운 발라드를 부르는데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사장이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해서 머릿속이 꽤나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이성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성은 저를 절제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장님 옆으로 갔어요. 사장님은 저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본인에게 다가오는 저를 보고 살짝 웃으시고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저는 한 손을 들어 박자에 맞춰 좌우로 흔들면서 분위기에 맞추면서 한 손은 어깨 동무하듯 사장님의 어깨에 올렸어요. 마치 친구들과 노래 부르면서 어깨 동무하는 것처럼요. 뿌리침당할 각오하고 용기를 냈는데 의외로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좀 더 과감하게 사장님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 상태로 가만히 서서 사장님의 노래를 듣다가 점차 몸을 사장님 쪽으로 틀어서 밀착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계시길래 옆에서 사장님을 안아버렸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안긴 채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윽고 마이크를 내려놓으셨어요. 둘은 반주에 맞춰서 블루스를 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심장 뛰는 것이 사장님한테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사장님의 입술을 덮쳤고 그대로 키스를 하기 시작했네요. 달콤했어요. 잠시 후 저의 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위쪽은 허락하셨는데 아래로 향하자 저의 손을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나자 사장님이 이제 그만 나가자 하더라고요. 아쉬웠지만 더 이상은 무리인가 싶어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 노래방에서 나왔네요. 집에까지 같이 걸어오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에게 짓궂다고 하시면서 여자친구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없다고 했고 혹시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본인도 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사장님 댁은 바로 옆동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누웠는데 기분이 정말 좋으면서 아쉽더라고요. 잠들 때까지 사장님 생각만 했었네요. 이후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자 사장님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장님을 여자로 생각하니까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노총각 특유의 외로움에 사무치게 된 거지요. 사장님께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싫어하시겠지? 이대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술 한잔 마시자고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바보처럼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네요. 토요일 저녁이 되자 외로움은 극에 달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문자를 보낼까 말까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사장님, 같이 식사하실까요? 하고 문자를 보냈네요. 5분,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갈 건데요? 하고 답장이 왔어요. 속으로 환호를 지르고 꼼장어에 소주 어때요? 답장을 보내고 둘은 인근의 꼼장어 집에서 만났어요. 사장님은 예쁘게 꾸미고 원피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꼼장어를 구우면서 쉬지 않고 말을 했고 사장님 접시 위에 꼼장어를 놓아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보다 연상이니까 앞으로 누나라 부른다고 하자 웃으면서 그러라 하시더라고요. 둘의 소주잔은 쉬지 않고 비워지고 채워졌고 분위기는 뜨끈뜨끈하게 무르익어갔네요.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나와서 조금 걷다가 누나 조용한 데 가서 잠깐 쉬다 가실래요? 하고 도발을 해버렸어요. 누나는 또 웃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조용한 텔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동안 쓰지 못했던 열정을 불태워버렸는데 그날 밤 지리산 천왕봉을 3번이나 정복해버렸고 누나는 이런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후로 누나와 자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네요. 지방으로 유배를 떠나온 것 같아서 속 쓰렸는데 저의 유배 생활은 누나 덕에 행복한 유배 생활이 되었던 거예요. 천사 같은 누나 덕에 행복한 유배 생활을 4년이나 하고 유배지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뒤로 한 채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 상경하게 되었네요. 오늘의 썰과 사연 시작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가슴이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써보려 해요. 저는 서울 땡땡동에 살고 있는 나이가 좀 있는 노총각이에요. 30살 초중반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일에 파묻혀 몇 년을 보내다 보니 홍기를 놓친 듯하네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씁쓸하고 공허해서 소개팅 많이 하고 짧은 연애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상처가 깊어서였는지 결국엔 모두 잘 되지 않더라고요. 첫 여자친구와 연애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몇 년 전부터 낚시와 등산에 취미를 붙여서 전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 주말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바쁘게 지냈었고 금요일에 퇴근하면 거의 취미생활하러 떠났던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진급을 앞두고 좋은 금평을 받기 위해 지방지사로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파견 근무하고 올라왔었는데요. 나이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해서인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진급만큼은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성격이 이상하거나 외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좋아서 모임이 몇 개 있었고요. 키는 180 가까이 되고 옷 잘 입고 호감 가는 인상이라 여자들한테 대시도 몇 번 받았었네요. 아무튼 연고가 없는 곳으로 배치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집을 구하러 다녔고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에 작은 집을 구해 전세 계약을 하고 곧바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짐이랄 것도 없고 냉장고, TV, 책상 정도가 큰 짐이고 나머지는 자잘한 거라 용달차 한 대로 가능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위해 토요일에 이사를 했고 용달 기사 아저씨하고 저하고 같이 짐을 옮겼네요. 한참 짐을 옮기고 있으니까 앞집에서 50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사 오는 거냐고 물어봐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고선 서둘러서 짐을 풀고 저녁 내내 짐을 정리했었네요. 다음날 점심에 마트에 가서 떡을 좀 사와서 윗집, 아랫집, 앞집에 인사를 드렸는데 저녁 즈음에 앞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지고 오셔서 가족은 놔두고 혼자 왔느냐고 물으셔서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네요. 역시 시골이라 그런지 서울하고는 사뭇 다른 정이 느껴졌는데 지금 같아서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을 텐데 그때는 당연히 아주머니의 가족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넋쪽 인사만 하고 맛있게 먹었네요. 이웃이 맘에 들고 동네도 그럭저럭 조용하니 괜찮아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 없이 주말에 취미 생활할 때 빼놓고는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금방 적응을 했어요. 마트에 가거나 운동하러 나갈 때 가끔 앞집 아주머니와 마주쳐 인사를 했는데 다른 가족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8시에 나갔다가 6시 정도 되면 퇴근을 했는데 앞집에는 출퇴근하는 낌새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제서야 앞집 아주머니도 혼자 사는구나 하고 짐작을 했었는데 주말에 한 번씩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하룻밤 지내다 가곤 하시는 것이 아마도 친정엄마가 왔다가 주무시고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운동을 다녀오는데 아주머니가 마트에 다녀오셨는지 박스와 비닐봉지를 바리바리 들고 가시길래 인사를 하고선 박스를 들어드렸어요. 마트에 다녀오세요? 제가 박스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운동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오늘 장을 많이 봐서 짐이 많네요. 제가 문 앞에서 박스를 들고 있는 동안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었고 그 사이 슬쩍 집안을 보니까 집안이 어두컴컴한 것이 확실히 혼자 사는 듯했고 마치 아무도 없는 저의 집을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거 세일하길래 많이 샀는데 맛 좀 봐보세요. 하시면서 수입 맥주 2캔과 과자 2봉지를 주셔서 이번에도 넙죽 받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이사 온 날은 김치를 받고 이번엔 맥주까지 받다 보니 시골이라 그런지 인심이 좋고 좋은 이웃을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했었지요. 그날은 그렇게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회사 일에 파묻혀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주말에는 보통 낚시나 등산을 갔는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쌀쌀해져 주말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한동안 아주머니를 보지 못하고 몇 달이 흘렀네요. 날씨가 화창한 주말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날이 컴컴해져서 출출하긴 한데 밥 생각이 없어서 집 앞 동네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서 컵라면에다가 소주 한 병을 까서 마시고 있었어요. 식사 안 하고 여기서 라면 먹고 있어요? 앞집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볼일 보러 오신 건지 인사를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가셨다가 일 보고 나오시더니 편의점 야식 닭발을 테이블에 올려주셨어요. 식사를 하시지 라면을 먹고 있어요? 밥 생각이 없어서 소주 한잔 하고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드세요. 매번 감사하네요. 괜찮으시면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날 오랜만에 마주치게 된 앞집 아주머니와 가볍게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나이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라는 것과 시골에 내려온 이유 등과 같은 가벼운 개인사를 얘기하자 아주머니도 개인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마을 외곽 제조공장에 다니셨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반년째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셨고 가족 얘기는 하지 않으셔서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니 소주 2병이 비워지고 저녁 날씨가 쌀쌀해져서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둘이 천천히 걸어 집으로 왔어요. 이날은 아무 일 없이 서로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네요. 이후 편의점 갈 때나 분리수거할 때, 운동할 때 마주치면 편하게 인사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며칠 동안 마주치지 못하더라도 집안에서 앞집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아주머니를 의식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점심 즈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집안 청소를 하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내다보니 앞집 아주머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주머니가 예쁘게 꾸미고 차려입으시고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데 아주머니의 차를 맡고 있는 차에 연락처가 없다면서 미안하지만 차 좀 같이 밀어달라 해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밀어드렸네요. 경비 아저씨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부르나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집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같이 걸어가는 동안 아주머니한테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나서 한마터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코를 대고 킁킁하면서 맡아볼 뻔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약간 통통하긴 했지만 꿈이니까 꽤나 예쁘장하시더라고요. 표현해보자면 분위기 있고 예쁘장하게 후덕한 중년 부인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살면서 처음 보는 아주머니의 모습이다 보니 굉장히 강렬해서 몇 시간 동안 아주머니만 생각했네요. 혹시라도 아주머니와 인연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가능성 없을 듯한 생각까지 하면서 아주머니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운동을 다녀와서 꿀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깨고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서 계셨고 결혼식장 갔다가 오는 길에 전어회를 사왔는데 혹시 식사 안 했으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집안은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잠시만 앉아있으라 해서 식탁에 앉아있으니 포장해온 전어회를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아서 앞에 놓아주었고 소주도 한잔 하실 거죠? 하시면서 소주와 잔도 놓아주셨어요.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다 일어나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얼떨결에 아주머니 집에까지 들어와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지만 소주 한 잔 받고 이게 무슨 상황인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잔 두 잔을 꿀꺽 넘기게 되었네요. 정신이 없는 시작이었지만 기름진 전어와 술이 들어가자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낮에 운전하는데 괜찮았는지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 물어보며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아는 언니의 딸의 결혼식에 갔는데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오는 길에 전어가 보여서 먹고 싶었는데 마침 앞집 아저씨가 생각나서 많이 사왔어요. 낮에 갑작스러운 부탁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많이 드세요. 하시면서 아주머니는 저에게 소주 한 잔을 또 따라주셨어요.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아주머니가 왠지 누님처럼 느껴지면서 내일 모레면 40인데도 아주머니가 챙겨주니까 괜시리 어린아이가 돼버린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둘이서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5병을 마셨고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재작년에 남편하고 갈라서게 됐어요. 독립해서 살다가 지금은 군생활 중인 아들이 있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려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김용석이에요. 말 편하게 하세요. 술이 들어가니까 좀처럼 내비치지 않던 민감한 사생활까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결혼식에 다녀와서 옷만 갈아입고 머리와 화장은 그대로여서 낮에 저를 설레이게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향수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주량이 엄청나신지 전혀 취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 혼자만 잔뜩 취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살짝 꼬일 듯 말 듯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취하자. 전어 많이 좀 드세요. 혼자 지내면 잘 먹어야죠.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저의 입에 상추쌈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네요. 몸만 취했지 마음은 전혀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대받아서 둘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입에 음식까지 넣어주는데 어떤 남자가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돌부처처럼 얼어붙어서 주는 음식 받아먹고 오물오물 씹기만 했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이 귀여우신지 우리 또 소주 한 잔 할까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잔뜩 취해 얼어붙어 있는 돌부처 같은 모습이 귀여우셨겠지만 꾹 눌러왔던 남자의 본능을 억누를 수는 없었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머니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촉촉히 젖어있는 아주머니의 입술을 덮치니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주머니의 입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소주의 맛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를 껴안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서로의 감미로운 맛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참 동안 입술을 맛보고 나서는 그녀의 방으로 옮겨갔고 그 후로는 격렬하게 서로의 욕망을 분출했네요. 그녀의 목청은 신비로웠어요. 물 마시던 사슴의 가녀린 목소리가 나왔다가 맹수에게 쫓기다가 잡혀버린 얼룩말에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아주머니도 욕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우리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아주머니가 해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났어요? 저는 요리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뒤에서 살짝 안았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머니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아주머니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기나긴 첫 겨울을 보내게 된 거지요. 봄이 되자 본사로의 출장이 잦아지고 바빴지만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아주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예전 같으면 느긋하게 일 처리하고 하룻밤 자고 내려왔을 텐데 새벽에 갔다가 일 마치고 다음날 새벽에라도 내려오곤 했었지요. 주말에는 아주머니와 등산을 가고 낚시도 가고 하면서
대실에서 뜨거운 시간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주머니는 산을 잘 못하고 낚시할 때는 옆에 앉아만 있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자 본사 복귀하는 시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고 야속하게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머니와 저는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20대 청춘들과 다를 바 없이 말 그대로 불타는 청춘을 보냈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복병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더라고요. 가슴 아픈 사연이라 마저 쓰지 못하지만 아주머니와 저는 아름다운 추억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타지에서 1년 동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준 아주머니가 늘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저의 마음뿐이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아주머니가 그립네요. 잘 지내시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만 기다릴게요.